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대출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뒤늦게 종잣돈을 모으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비효율적으로 깔고 앉아있는 돈이 있어요. 투자를 위한 종잣돈 그리고 대출 상환금, 급전 모든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오늘은 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종잣돈, 투자금 마련하는 6가지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깔고 앉아있는 돈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돈이 없어서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간 다음에 그 전세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해서 애 키우고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돈 못 모으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아가지고 몇천, 몇억 모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때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훌륭한 종잣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3억짜리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월세로 옮긴다고 했을 때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잣돈 2억 7천이 생기는 거죠. 이 돈으로 전세가율 60%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산다 하면은 6억 7천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을 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3억짜리 전세에 살다가 6억 7천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 90이 아깝다고요? 월세 91년 내봐야 얼마예요? 1,08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어떤가요? 아파트 가격이 1년 뒤에 1억이 오른다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지역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시기에 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투자 방법은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고 규제 지역이나 무주택자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도 규제가 좀 많이 생겼죠. 내가 해당되는 지역에 규제가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세를 꼭 월세로 옮기지 않더라도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담보대출이 금리가 굉장히 싸요. 내가 만약에 고금리 신용대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전세보증금을 깔고 앉아 있어. 그러면은 뭐가 효율적일까요? 고금리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내 자본금을 극대화시키는 레버리지 형식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역이나 그 물건의 종류, 아파트나 빌라, 상가, 오피스텔 이런 물건 종류에 따라서 대출이 얼마 나오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좋은 게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경매가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경매란 게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산정하는 감정가 대비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낙찰 가격, 그 가격 대비해서 대출 금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매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7천만 원이 빌라를 내가 6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6천만 원에. 그러면은 내 돈이 1천만 원이 들어갔죠. 여기서 취득세 그리고 기타 비용들 해가지고 한 500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 돈이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차인을 세팅을 합니다. 1,000만 원 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500만 원 들어간 셈이죠. 내 돈은. 내 돈 500으로 7천짜리 빌라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세를 놓고 나서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집 산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이 경매에서는 종종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돈이 없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나 열려 있다.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금. 제가 말씀드렸죠. 재테크 중에서 예금은 재테크가 아니다. 보통 보시면은 그 퇴직금을 굉장히 중요한 노후 대비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퇴직금이란 게 예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60 넘어서 받는 수십 년짜리 만기 예금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내 급여가 올라갈수록 퇴직금은 올라가긴 하죠. 퇴직금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확정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거의 예금 금리 수준 낮은 금리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보통 퇴직금이 수천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저금리를 받고 몇십 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수천만 원을 만약에 그 미국 우량주에 넣어놓고 20-30년 동안 묵혀놨다. 얼마가 될까요, 과연? 물론 이 퇴직금이 좀 민감할 수는 있죠. 건드릴 게 없어가지고 퇴직금을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치관에 따라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노후에 가서 퇴직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대략 퇴직금 계산 방법이 3개월 평균 내 급여 곱하기 내 근속연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보통 이것도 뭐 회사마다 조금씩 내규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총무부나 회사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퇴직금이란 게 잠들어 있는 정말 아까운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빼서 투자해라가 아닙니다. 마인드와 생각의 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시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퇴직금도 훌륭한 종잣돈이자 투자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팔아라. 그냥 뭐든 파는 거예요.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게 뭐냐면 차입니다. 차는 보통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감가상각되죠. 생존에 필요한 것도 아니죠. 자산이 아닌 부채죠. 그 소비 통제 3가지 원칙에 벗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부채입니다. 저도 차를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비싼 차가 아니라 연비 좋은 차, 타기 편하고 연비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차에서 여러분이 아낀 만큼 나중에 반드시 그 곱절 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쓰실 돈이 없다면, 투자할 돈이 없다면 이 차를 파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 가전이나 노트북, 뭐 피아노 이런 것들 다 파는 거예요. 스네어라고 하죠. 작은 북인데 그 작은 북 드럼 그거하고 그 전자피아노 그리고 운동 관련 용품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싹 정리해서 판 적이 있어요. 그때 한 3,400이 나왔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안 쓰는 것만 잘 팔더라도 미니멀 라이프로 가고 정리만 잘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차, 뭐 피아노, 중고 가전,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잘 팔아도 1, 2천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개예요. 제가 개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위험하니까. 근데 개라는 게 내 순서가 좀 앞에 있어요. 목돈을 받는 순서가 좀 앞에 있어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자 없이 목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 개란 것도. 근데 어쨌든 이 개 자체의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은. 그리고 6번째, 보험을 해지하시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쪽 보험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보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보험은 그 실비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암보험 여기까지.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험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보험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으로 뭐 1, 200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쓸데없는 보험만 잘 해지하셔도 굉장히 자금 사정이 현금 흐름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론 뭐 중도 해지에 대한 손해 금액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해지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에서 절약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 보험만 잘 바꾸시더라도 큰 돈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돈들을 빼서 투자해라, 투기적으로 투자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내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 고정관념 이런 거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뭐 수천에서 수억 되는 이런 돈들이 내 밑에서 내가 깔고 앉아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잠자고 있는 비효율적인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종잣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금리 대출에 고생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상환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급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누가 굉장히 가족 중에 아프셔가지고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 병원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땐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하나로 돈을 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이 레버리지, 그리고 내 자본금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쓰셔야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상황이나 내 포트폴리오, 자산 현황, 다른 부채 현황 이런 것들에 맞춰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잘만 쓴다면 약이 될 것이고, 잘못 쓴다면 나를 찌르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고요. 일단 투자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돈을 빼질 못하실 거예요. 빼더라도 조급하게 투기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마인드가 서 있고 투자에 대한 실력과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효과적인 종잣돈이나 투자금, 대출 상환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좀 생각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아니면은 내가 여건상 종잣돈을 마련할 수 없는 시기에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훌륭한 자본주의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의 일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